부트스트랩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부트스트랩이라는 개념을 하게 되면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센트럴 리미트 시어리움,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심극한 정리와 부트스트랩은 굉장히 흡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이 중심극한 정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의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런데 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냐 상관없어요. 정규 분포도 아닌데 상관없어요. 모집단은 분포 형태가 어떤 분포에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되면 어떤 분포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데이터의 크기가 크게 되면 어떤 분포이던 평균과 평균 편차는 동일합니다. 즉 분포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럼 언제 분포의 영향을 받느냐? 데이터의 수가 적을 때 영향을 받아요. 데이터의 수가 적을 때는 정규 분포일 때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과 포화성 분포일 때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표준편차 분산을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통계 분석을 할 때 정규 분포이냐 아니냐를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의 수가 적어요. 두 번째, 이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모집단의 평균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해줘야 되는데 정규 분포이었을 때는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할 때 정규 분포 방식으로 계산해서 추정을 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규 분포가 아닐 때는 우리가 계산하는 그냥 일반적인 공식 이거죠. 이게 평균 공식이거든요. 이 공식은 정규 분포일 때만 성립되는 공식이에요. 정규 분포가 아닐 때는 평균 구하는 공식이 아니에요. 달라져요. 근데 정규 분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식에서 평균을 계산해주면 나중에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했을 때 이 모집단의 평균과 오차가 많이 나는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많이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심극한 정리 같은 거 얘기하고 표본수가 30명 이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였냐? 아닙니다. 모집단은 어떤 분포이어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여기서 표본을 뽑아요. 데이터가 나오겠죠. 얘가 정규 분포여야 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자를 200명을 뽑아요. 200명을 뽑아서 조직 문화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고 할게요. 그럼 조직 문화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200명의 조직 문화와 조직 몰입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 이하야 돼요. 자, 그런데 중심극한 정리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았어요. 평균을 구하겠죠. 표본의 평균 X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집어넣어요. 그리고 새로운 표본을 또 뽑아요. 또 데이터가 나오겠죠.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구분하기위해서 첫 번째 표본에서 평균이다. 두 번째 표본에서 평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표본을 뽑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라느냐? 표본이 개수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표본에 여러 개가 나왔어. 그래서 이 표본들의 평균만 모아놔요. 이렇게 평균들만 모아놨어요. 평균이 모아놨는데 그럼 이 평균들을 모아놨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요 데이터들이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평균들의 평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X 봐봐. 그리고 이 데이터들의 뭐를 구할 수 있냐? 분산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분산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의 분산이냐? 이 데이터들의 즉 이 데이터들이 뭐예요? 평균들의 분산이다라고 해서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줘요. 평균들의 분산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얘가 정규 분포가 돼요.
즉 모집단의 평균이 뮤이고 시그마 제곱은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어요. 표본을 뽑았는데 이런 표본을 하나만 뽑은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뽑았어요. 그 여러 개를 뽑아서 그 여러 개 표본들의 평균들을 모아놓고 그럼 이 평균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n이 무수히 많을 때, 즉 여기서 n은 뭐예요? 표본의 개수가 1개, 2개, 30개, 40개, 50개, 100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50개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는 초창기에는 이렇게 써요. 표본의 개수가 n개인 표본을 n개 뽑을 때라고 돼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즉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여기 40개를 뽑아요. 여기도 40개를 뽑아요. 여기도 40개를 뽑아요. 그런 표본이 몇 개냐? 총 40개예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는 몇 개일까요? 40개짜리 표본을 40개 뽑았으니까 1600개짜리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1600개짜리 데이터를 하나를 뽑은 게 아니라 40개짜리 데이터를 표본을 40개를 뽑은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40개를 뽑아요. n이 무한대게 표본을 무한대로 뽑으면 그 평균들의 평균은 x 바바가 되고 분산은 s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얘기죠. 정규 분포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산한 평균들의 평균 x 바바는 모집단의 평균 뮤하고 같아져요. 그 다음에 평균들의 분산인 x 바의 분산인 이 s 제곱은 뭐하고 같아지냐? 얘하고 같아져요. 모집단의 분산하고 같아져요. 정확히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즉 우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아도 표본을 여러 개 뽑을 수 있다면 그 표본들의 평균들을 이용을 해서 그 평균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평균들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인 뮤와 모집단의 분산인 시그마 제곱하고 같아지는데 뭐가 되느냐? 정규 분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규 분포가 되네. 자, 이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요 데이터, 이 40개 데이터가 있으면 40개 데이터의 평균이 있죠. 평균은 뭐냐? 정규 분포를 따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뭐냐? 이 중심이에요. 데이터의 중심이에요. 중간을 얘기해요. 그런데 중심이죠. 중심들이 몇 개가 됐어요? 1개, 2개, 10개, 30개, 40개,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됐어요. 중심들이 무한이 됐어요. 그럼 제가 아까 썼을 때 이렇게 썼었죠.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봤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게 뭡니까? 극한. 이 극한의 개념이에요. 즉 평균들의 개수가 무한이 되면 중심들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지면 이것들의 분포의 평균은 뮤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이론이 더 있습니다. 하나의 이론이 더 있는데 어떤 이론이냐면 대표본 근사라는 이론이 있어요. 대표본 근사. 그러면 무수히 많아지면 이 개수가 무수히 많아지면 극한이 되면 정규 분포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덧붙여서 하나 근사적으로 대표본이 되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가 된다는 얘기야. 약간 개념이 다르죠. 중심극한 정리는 무수히 많아지면 극한이 되면 정규 분포가 된다는 얘기고 요 이론은 뭐예요? 표본의 개수가 즉 요거 개수가 대표본이 되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표본의 개수가 몇 개냐? 30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에 하면서 30개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30개.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30개. 이게 30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30개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표본이 30개 이상이 나와서 즉 표본들의 평균이 30개 이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착각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요 데이터에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 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평균들의 모임을 가지고 평균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뭘 구할 수 있어요?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표준 오차. 우리 표준 오차 많이 나오죠? 어디? 가장 대표적인 것에서 회귀 분석에서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코바를 하던가 립스메저 아노바에서 코베레이트를 넣게 되면 보정을 하게 되면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표준 오차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요 개념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 중심극한 정리라고 한다. 문제는 우리는 실제 데이터에서 이렇게 표본을 여러 개 뽑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은 뭐예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것이 통계학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통계 분석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현실적이진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초창기에 이 중심극한 정리가 잘못 소개되면서 잘못 이해되면서 표본의 개수가 30개 이상이면 정규분포야. 그냥 따라서 그냥 우리 분석해도 돼. 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중심극한 정리가 19세기에 통계학의 발전을 한 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1950년대 이쯤 돼서 어떤 학자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도입을 했어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도입을 했는데 어떤 게 뭐냐? 역시 모집단이 있어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이에요. 자, 여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요. 표본을 뽑았어요. 데이터의 개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또 표본을 못 뽑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이 표본에서 여기서 다시 표본을 뽑는 거예요. 여기서 표본을 뽑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 구할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 또 표본을 뽑아요. 얘도 평균을 뽑겠죠. 아니,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요.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계속 뽑아. 어떻게를? n개의 표본을 뽑아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평균들을 모아놔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에서 뭘 구해요? 평균을 구해요. 또 뭐 구해요? 분산을 구해요. 근데 일단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면 어때요? 이걸 빼고 얘가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처럼 돼요? 중심극한 정리처럼 되죠. 그런데 중심극한 정리하고 다른 점은 중심극한 정리에서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여러 개 뽑는 건데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에서 표본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리고 X 바바가 또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될 것 같죠? 더군다나 거기에 뭐? 정규분포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밝혔어요. 이거를 부트스트랩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역시 조건이 있겠죠. 그냥 정규분포가 되는 게 아니야. n이 무수히 많아지면 즉 이런 표본의 개수를 무수히 많이 뽑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샘플에서 표본을 뽑는다 해서 리샘플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조 방정식이나 회귀 분석의 프로세스 매크로에 부트스트랩이 나오면
구조 방정식이나 회계 분석의 부트스트랩에서 그 숫자가 적혀 있죠. 에이모스 같은 경우에 부트스트랩의 리샘플링 개수가 기본이 몇 개느냐? 200개로 돼 있어요. 프로세서 매크로 최신 버전에서는 리샘플링 개수가 몇 개로 되냐? 5,000개로 돼 있어요. 5,000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리샘플링 하는 개수가 무수히 많아지면, 근데 여기서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중심극한 정리는 이런 표본을 30개 뽑는 거예요. 이런 표본을 30개 뽑아요. 그런데 부트스트랩은 최하 1,000개. 구조 방정식의 에이모스의 초창기에 200개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이 부트스트랩이 에이모스 5.0 방식에 지원이 됐거든요. 여기서부터 도입이 됐어요. 근데 5.0이면 나온 지가 얼마냐? 20년쯤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컴퓨터 성능으로 부트스트랩을 1000번, 2000번 하려면 어떻게 되냐? 1000번 돌려놓고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참 걸려야 돼요. 실행해놓고 식사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안 돌아가요.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 성능이 좋아졌죠. 그래서 프로세서 매크로 같은 경우는 디폴트를 5000번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다만 컴퓨터 성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2000번, 1000번까지를 지원을 해준 거고, 에이모스라는 프로그램은 초창기부터 200이 디폴트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이모스 26, 27이 나왔어도 디폴트가 200인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어떻게 하냐? 최하 5000번 이상으로. 그래서 저도 에이모스나 그다음에 프로세서 매크로로 부트스트랩을 돌리면 실제 논문에 들어가는 자료를 분석을 할 때는 만 회를 돌려요. 리샘플링 개수를.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 리샘플링 개수를 30개 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 평균이 3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개를 계산했을 때 평균이 있어요. 그다음 다시 또 30개를 또 뽑았다고 쳐요. 다른 표본으로. 그럼 그때 또 30개를 했을 때 평균이 있을 거예요. 이때 요 두 개 어떨까요? 이거 달라요. 무조건 달라요. 그런데 리샘플링 개수를 많이 하면 1000번, 5000번, 10,000번 하면 될까요? 거의 변동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떠냐? 똑같이 나와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기는 의문. 그러면 이런 리샘플링 개수를 많이 한다. 10,000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표본의 개수는 몇 개 뽑을 거냐라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 데이터가 200개였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뽑는 첫 번째 표본의 개수는 몇 개를 뽑을 거냐라는 거죠. 몇 개를 뽑느냐? 표본의 개수만큼 뽑습니다. 200개를 뽑아요. 그러면 200개에서 200개를 뽑으면 동일한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뭐냐면 여기에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자,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를 뽑았어요. 그럼 이렇게 됐겠죠. 그럼 여기 몇 개가 나와요? 199개가 되죠. 하나 뽑았으니까 199개가 되죠. 그런데 어떠냐? 복원 추출은 뭐냐?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데이터 몇 개가 나와요? 200개가 되죠. 즉 하나를 뽑고 값만 기록해놓고 다시 집어넣어. 다시 뽑고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항상 여기에는 데이터가 몇 개? 200개의 표본이 있는 거예요. 200개의 데이터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200개를 뽑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뽑으면 우연히도 이 200개의 데이터가 모두 동일한 값, 요 데이터 하나만 200번 뽑을 수도 있겠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겠지만. 그죠? 또 경우에 따라서 전부 다른 데이터를 뽑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뽑으니까 여기서 나온 평균이 나올 거고, 또 두 번째 표본 이렇게 평균이 나오면 여기 있는 첫 번째 표본에 있는 데이터하고 두 번째 뽑은 데이터는 서로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한 평균과 여기서 계산한 평균은 다를 거예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 데이터를 쭉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몇 번을 하면 리샘플링 개수를 1000번, 2000번, 5000번, 10,000번을 하게 되면 여기 표본의 개수가 많아져요. n이 커지죠. n이 커져요. 제가 아까 잠깐 어떤 얘기냐면 대표본이면 모집단이면 분포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분포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개수가 굉장히 많으면 이상값이 있던 없던 결과는 동일해요.
우리 통계 분석을 하면서 회귀 분석을 하면서 구조 방정식 등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값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데이터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크면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되면 이상값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빅데이터에서는 이상값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분석하면 돼요. 분석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방법을 할 때 디폴트 개수가 에이모스는 200번이고 프로세스 매크로는 5,000번이지만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여러 번, 많이 할수록 좋아요. 컴퓨터의 성능이 허용되는 한 10,000번보다는 20,000번이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5,000번 미만으로 하면 분석할 때마다 미세하게 차이가 생겨요. 미세하게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10,000번 이상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차이가 소수점 4자짜리 미만에서 4자짜리 더 커서 이상해서 예를 들어서 뭐 소수점 10자짜리 이 정도에서밖에 차이가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트스트랩을 할 때는 언제? 얼마나? 10,000회 이상을 해주면 된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고 20세기 후반에 가장 통계학에서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러면 참고적으로 20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전반 20세기 후기 등을 따졌을 때 20세기 전반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뭐냐? H0, H1 알파 P 가설 이걸 정리하신 분이 피셔예요. 그 다음 20세기 후기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부트스트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심극한 정리와 두 번째 최소 제곱법. 회귀 분석에 나온 거죠. 가장 먼저는 18세기에 정규 분포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5가지 때문에 통계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앞으로도 발전을 할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정리한 것이 이제 부트스트랩이다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부트스트랩이라는 이유를 붙인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서부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영어 이 단어를 이제 학부 때 보고 나서요.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해서 처음에는 단어를 잘못 알고 부비트랩으로 잘못 읽었었거든요. 근데 부트스트랩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부트스트랩이라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데 이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부트, 스트랩.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를 말한 거냐? 부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서부 영화에서 카우보이들이 신는 가죽 신이 있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요즘은 여기에 뭐 지퍼가 달려가지고 신기 편하게 돼 있는데 예전에 지퍼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발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신발 신기 편하게 해서 여기 뭐 있어요? 끈 하나 달려 있죠. 끈이 뭡니까? 스트랩. 부츠에 붙어 있는 스트랩.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이 스트랩 하나가 부츠를 신는데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심극한 정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아이디어, 즉 모집단에서 표본을 여러 번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래 중심극한 정리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럼 모집단에서 뽑지 않고 표본에서 표본을 여러 개 뽑는다면 그 아이디어 자체가 뭐냐? 부츠에 붙어있는 스트랩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중심극한 정리와 부트스트랩에 대한 얘기 설명드렸습니다.